18. 웜에 논두렁 콩알 꺼지시고 우란 감나무 감 꺼지시는 저런 법은 어디서 나온 법이더란가. 외서댁이 장흥에서 돌아왔다. 나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대로는 못 잊고들란 말이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도 나서는 판인데 나가 그냥 발 먹고 앉았자니까 나 땀새 그리 허망하고 원통하게 죽어본 남편한테 죄 짓는 일이 따로 없더란께. 그래서 기왕돼서 나설라면 벌교에서 나서자 하고 일이 온 것이로구 말. 외서댁이 동서남양댁에게 밝힌 돌아온 이유였다. 그녀는 여맹에 가입할 것을 마음 굳히고 있었다. 성님, 아주 잘 생각하셨어. 길자 큰아버지도 저 시상에서 참말로 좋아라고 하시겠어. 이미 여맹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남양댁은 더없이 반색을 했다. 나가 이래저래 진 죄가 많은데 그리라도 흠은 죄 닦음이 되렸는지 모르겠네. 성님도 자꾸 죄졌다고 생각하들 마시오. 그것이 어디 여자 마음으로 헌 일입디요? 시국 시끌시끌한 통에 억지 춘향이로 당한 일이제라. 남양댁은 이 말을 동서에게보다는 먼저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허출세가 잡혀 들어간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당한 일을 보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다른 죄 같았으면 진작에 여맹에 보고해서 말음으로 진 죄에다가 하나를 더 씌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만은 자신이 부정한 여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혼자 속만 알아오고 있었다.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장흥댁이나 목굴댁은 괜찮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장흥댁은 나이가 몇 살 위인데다가 그즘 시아버지 상을 당해 있던 처지여서 그래도 의심이 덜했다. 그러나 목굴댁의 경우에는 자기와 동갑내기였고 허출세가 거리낄 것이 없기는 자기와 마찬가지였다. 목골댁도 나처럼 혼자 분을 씹고 있는 게 아닐까? 생김이야 내가 목골댁보다 나으니까 나만 건드린 게 아닐까? 아니지, 10개 집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죄진 맘이란 것이 손에 묵은 꺼멍치듯이 되는 일이 아닌게 마음고상이 되는 법이지. 외서댁이 한숨을 내쉬었다. 남양댁은 동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보냈던 아들을 다시 맡은 이상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은 평생 마음에서 떠날 날이 없을 터였다. 남양댁은 외서댁을 데리고 여맹위원장 이지숙을 찾아갔다. 이지숙은 외서댁을 금방 알아보았다. 강동직 동무는 훌륭한 혁명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당한 고초도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잘 압니다. 강동무만이 아니라 부인께서도 혁명투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맹에 가입하시겠다니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혁명사업에 매진하십시다. 그럼 강동무도 저승에서 기뻐할 겁니다. 이지숙은 외서댁의 손을 맞잡고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외서댁의 얼굴은 평소와는 달랐고 눈에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위원장 동무,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동서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남양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이지숙은 언제나처럼 사무적인 태도에다가 친절함이 조화된 그녀 특유의 모습으로 남양댁에게 눈길을 돌렸다. 다른 것이 아니고라 죄인을 다루는 데는 꼭 인민재판으로 해야 하는 게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슨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피해자,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의 곤란한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민재판과 달리 공개하지 않는 재판도 있어요.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재빨리 간파한 이지숙은 두 번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도록 대답했다. 오려, 그런 재판도 있구만이라 잘 알았구만요. 이지숙은 남양댁의 입술에 순간적으로 힘이 모아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외서댁 때문이었다. 아무리 동서지간이라 하더라도 감추어야 할 일은 분명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가까운 사이라서 더욱 감출 필요가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 역시 남양댁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돌아갔다. 남양댁은 목골댁을 찾아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허출세에 대한 말을 불쑥 꺼냈다. 영 요상하대. 허출세가 아무 벌도 안 받고 그냥 풀려난다고 하더란께. 뭐시여? 허출세 그 문딩이가? 목골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어쨌거나 그놈이 바로 인민재판감인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며 어깨며 팔을 맥빠지게 늘어뜨려 버리는 것이었다. 상대방의 눈치만 지키고 있던 남양댁은 마침내 무릎을 쳤다. 더 볼 것이 없는 일이었다. 자네도 그놈한테 당했지? 남양댁은 목골댁 앞으로 얼굴을 바짝 디밀며 낮고 빠르게 말했다. 어먼, 자네도 당했단 것이오? 목골댁의 맥빠진 소리였고 남양댁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째 근데 자네는 기운이 그리 펄펄여? 눈물이 크렁해진 목골댁의 말이었다. 자네도 기운 내소. 그놈이 그냥 풀려난다는 것은 자네가 어쩐가 보자 하고 나가 꾸민 거짓말이시. 인자 우리가 서로 당한 것을 툭 터놓고 알았은께 남치기야. 그놈한테 되갚음하는 일만 남았네. 좋은 방도가 있은께 기운 차리고 나 말 듣소. 남양댁은 벌떡 일어서더니 두 손으로 치마 말기를 야무지게 끌어올리고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금께로 말이시. 나가 여맹위원장을 만나서 남양댁은 이지숙에게 묻고 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 이지숙이를 통해 둘이서 당한 일을 다 털어놓고 허출세의 죄를 따지게 하자고 했다.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가더라고. 그 소문이 나불면 우리 신세가 어찌 되겠어. 그놈한테 원수 갚음 혔다 혀도 우리 신세가 쪽박 신세 되어불면 그것이 무엇이겠어. 목골댁은 울상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위원장 동무가 얼마나 단단하고 찰방진 여자라고 그런 실답저는 소문 내겠어. 위원장 동무를 믿소. 금매 위원장 동무야 믿지만 그 일을 어디 혼자 오는 일이겠어. 아무리 인민재판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 입에서 입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소문나는 법이지. 그려. 자네 말도 틀린 말이 아니시. 그게 우리들이 요리 말방아 찧어 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위원장 동무 만나갖고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소문이 날란가 안 날란가 그것부터 세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어쩌겠는가? 금매 목골댁은 남양댁에게 이끌려 이지숙을 만나러 갔다. 저 인민재판 아닌 재판을 하면 손해본 사람이 당한 일이 소문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았으면 쓰겠는데요. 남양댁은 힘이 들게 말을 했고, 그 옆에 목골댁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그런 편안한 태도에서 두 사람이 한 사건의 피해자이며, 그 사건은 표면화되었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게 되고, 여자 피해자의 경우 그런 사건이란 10중 8구 성문제라는 것을 이지숙은 판단 내리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맞는다면 그 사건이야말로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자신이 도맡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지숙은 생각했다. 분명하게 약속하겠어요. 소문이 나서는 안 되는 일로 억울한 손해를 당했는데 재판을 하다가 소문이 나서 또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지숙은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남양댁은 밝은 얼굴로 목골댁을 쳐다보았고, 목골댁은 약간 멍한 듯한 표정으로 이지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에요. 언제 누구한테 무슨 일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있었던 그대로만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하세요. 이지숙은 종이를 끌어당기고 만년필 뚜껑을 돌렸다. 남양댁은 허출세에게 당한 일을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러나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또록또록하게 말해나갔다. 남양댁의 진술이 끝나고 목골댁이 시작했다. 남양댁이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목골댁은 한결 수월했다. 중간 착취만이 아니라 강간까지 하다니 이 작자는 완전 무결한 반동 분자로군. 이지숙은 책상을 치듯이 만년필을 소리나게 놓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됐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곧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었던 것만은 못하지만 그 일은 강제로 당한 거니까 두 분의 잘못은 없어요. 더구나 두 분은 그 일을 그냥 덮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고발을 해 악질 반동 분자를 색출해내게 했어요. 오늘부터는 남편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세요. 이지숙은 다정하게 말했다. 위원장 동무 고맙구만이라. 남양댁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즘찬이 또 아즘찬이구만이라. 목골댁도 허리를 깊이 꺾었다. 이지숙은 당장 염상진과 안창민에게 극비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여 사건 보고를 했다. 그리고 수사 허락을 받아 허출세를 직접 신문했다. 허출세는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이지숙의 날카로운 추궁과 단호한 태도에 밀려 남양댁과 목골댁이 진술한 사실 전부를 시인했다. 다음날 분당위원장, 부위원장, 인민위원장, 부위원장, 여맹위원장 5간부와 피고 허출세가 앉은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조사된 피고의 중간 착취 행위와 강간 행위에 대한 사실 심리가 진행되었다. 허출세는 버듬거리고 당황하고 떨어대며 한 대목씩 확인하는 사실들을 거의 다 시인했다. 허출세는 그날로 방죽 위에서 총살을 당했다. 팔을 뒤로 묶인 시체는 방죽의 비탈을 대굴대굴 굴러내려 8월의 무성한 갈대숲으로 묻혀들었다. 그의 죽음이 회정리 3구에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별로 딱히 하지도 않았다. 남양댁과 목골댁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아무 표를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정신 못 차리게 빠른 일처리에 놀라고 있었다.
김범우는 전주로 들어서면서 결국 신문에 걸리고 말았다. 역시 도시답게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무서에 끌려가 갇혔다. 그는 갇히기 전에 간단한 조사에서 시당 문화선전부 손승호를 되풀이했다. 더위에 지쳐 졸다가 김범우를 외쳐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밖으로 끌려나갔다. 어째서 거짓말을 혀? 시당에는 눈 씻고 찾아도 손승호라는 사람이 없어. 다소 어감의 차이가 나는 전라도 말이 감정을 묻혀내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는 짓거리가 영 수상해. 앉아. 성난 목소리를 따라 걸상에 앉던 김범우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저 죄송하지만 도당에 한 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아이, 누굴 놀리자는 거야, 씨방! 상대방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인민을 위한다는 세상에서 인민을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수상하게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민의 한 사람이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것이 진정 인민을 위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김범우는 상대방을 쳐다보며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일부러 인민이란 말을 많이 썼다. 상대방은 표정을 바꾸며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좋소. 들어가, 기둘리시오. 상대방의 말이 존칭으로 바뀌었다. 손승호가 나타나기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김범우는 땀이 범벅인 손승호를 보고 웃었고 손승호는 그런 김범우를 보며 어이없어했다. 손승호의 노력은 허사였다. 당원이 아닌 그의 힘은 철창문을 열 수가 없었고 오히려 통행증 없는 사람을 불법 통행시킨 사실로 입장이 난처해져 있었다. 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기껏 풀려나는 길이 의용군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손승호의 애달아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는 채 이틀이 지나가고 있었다. 김범우는 더위에 눌려 벽에 등을 기대고 죽은 듯이 앉아 있다가 옆 사람들이 가만가만 주고받는 소리에 문득 귀가 열렸다. 박두병이가 어쩌고 하는 소리가 언뜻 스친 것 같았다. 그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더는 박두병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입에 오르지 않고 이야기가 끝났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이야기 내용은 자기들이 무사히 풀려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범우는 어떤 느낌에 이끌리며 등을 벽에서 뗐다. 실례합니다. 아까 혹시 박두병이라는 사람 이름을 말씀하셨는지요?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김범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 그러기는 했는데요. 한 남자의 경계하는 대답에 김범우의 가슴은 쿵 울렸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어째 그러신디요? 남자는 더욱 경계하는 빛을 드러냈다. 예, 친구인데 그간 소식이 끊겼습니다. 도당 조직부장이구만요. 그랬었구나. 막연했던 예감의 적중 앞에서 김범우의 감정은 그저 담담했다. 편지 왕래가 있다가 그의 답장이 연거푸 중단되었을 때 김범우가 생각한 것은 2가지였다. 서울이나 어딘가로 이사를 간 것하고 좌익 활동에 따른 잠적이었다. 그는 농민을 곧 이데올로기의 덩어리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어떤 말을 자신이 생체 언어라고 이름지었을 때 그리도 흡족해하던 박두병은 결국 좌익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도당 조직부장 박두병이란 사람을 찾아가 내 형편을 알리게. 김범우가 면회온 손승호에게 한 말이었다. 박두병이 나타난 것은 1시간이 미처 못 되어서였다. 역시 자네가 맞군. 코가 큰 박두병은 김범우를 얼싸안았다. 그를 마다는 김범우의 의식 속에서는 하와이의 포로 수용소가 보이고 해변의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무슨 반동질을 하다가 해필 전제 와서 잡히고 이런가? 내무소를 나서며 박두병이 사람 좋게 웃었다. 미제국주의자 스파이 노릇했네. 김범우가 그의 어깨를 툭 쳤고 둘이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둘만이 아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가까운 얼음 과자집으로 들어갔다. 김범우가 손승호를 소개했다. 아까 우리끼리 인사 다 했네. 박두병이 손승호에게 친근한 웃음을 보내며 말했다. 팥이 박힌 얼음 과자가 커다란 접시 가득 나왔다. 염천의 죄수 노릇하니라고 고생했으니 자네 많이 묵소. 박두병이 김범우 앞으로 접시를 조금 밀어놓았다. 난 담배가 더 급하네. 김범우가 박두병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네 우리 소령한테 잠깐 듣자 하니 회색적 사상에 젖어 있던데 나한테 교육 좀 받아야 되겠네. 박두병이 담배를 건네며 말했다. 벌써 내통했나? 김범우는 다급하게 담배를 빼들어 불을 붙이고는
교육하는 건 좋은데 효과가 날지 모르겠네. 말과 함께 담배 연기가 흩어져 나왔다. 효과가 안 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져. 박두병은 여전히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 자체가 벌써 교육이라는 것을 김범우는 알아차리고 있었다. 자네가 아무래도 불량 학생을 맡은 게 아닌지 모르겠네. 야, 아닐세. 자질이야 우수하니까 별로 걱정 안 하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도록 하게. 손승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 밖에서 얼음 과자만 으석으석 씹어먹고 있었다. 2시간 뒤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박두병과 헤어졌다. 난 정말 자네가 의용군으로 나가는 줄 알았네. 참 천만다행이네. 손승우가 새삼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자네 반동적 발언 막 하는군. 역시 비당원은 어쩔 수 없다니까. 참 사람 배짱 한 번 속아주기네. 계속 농담이 나오니 원. 손승우가 픽 웃고 말았다. 박두병의 집에는 저녁상이 걸찍하게 차려져 있었다. 술부터 한잔 하겠나? 박두병이 술 주전자를 들어 올렸다. 괜히 입맛만 버리는 것 아닌가? 김범우가 술사발을 들었다. 염려 말게. 자네 주량을 알아. 좀 넉넉하게 준비했네. 넉넉하다면 이게 인공이 되고 나서 처음 마시는 술이 되겠군. 전시인데도 여긴 술을 맘대로 담게 하나? 아니시. 대폭 통제되고 있네. 허나 사람이 사는 데는 필요한 건 최소한이나마 갖추어야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생산하는 거지. 그래 술도가들이 못 살겠다고 죽는 소리네. 별 수 없지. 더 급한 게 군량미니까. 술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지나온 이야기를 했다. 김범우에 비해 박두병의 이야기는 너무 짧았다. 난 전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좌익 활동을 시작했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어. 불법화의 탄압으로 지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순 병란 이후로는 고생을 좀 했지. 그 투쟁 기간 동안 양키들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네. OSS 훈련을 받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 말이지. 박두병이 말한 지나온 이야기의 전부였다. 이야기가 현실 문제로 바뀌면서 김범우는 박두병이가 이학송이나 손승호와 다르게 도당의 고급 간부로서 염상진과 똑같은 골수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의 현실 구축을 위해 매진하는 열렬한 당원이었고 전쟁의 필승을 확신하고 있는 행복한 공산주의자였다. 그래서 그는 전혀 토론의 상대자일 수가 없었고 자신의 생각 같은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김범우는 그의 말만 듣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김범우는 자신이 서울에서보다 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힌 것을 깨달았다. 아까 낮에 교육이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자네 교육시키겠는가? 내 능력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자네는 이미 교육으로 어떤 생각이 달라질 사람이 아니지. 자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근본적으로 양키들을 거부한다는 것이 확실한 이상 그 외의 생각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뿐이니까 난 그런 걸 개의치 않네. 자네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지금 자네는 공화국의 정치 현실 속에 있다는 점이시. 그것도 안정 상태가 아니라 전쟁 중인 현실이네. 전쟁이란 비상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네도 조직의 통제 아래 권리 주장을 유보하고 의무 수행을 해야 할 뿐이네. 의무 수행의 거부는 체제의 부정이고 체제 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자네가 너무 잘 알겠지. 자네가 의무 수행을 긍정하는 경우 당이 자네한테 부여한 선택권은 두 가지. 첫째는 소년과 함께 도당 문화선전부에서 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용군으로 나가 참전하는 것일세. 내가 현재로서 자네한테 베풀 수 있는 우정을 굳이 따지자면 그 두 가지 선택권이나마 마련했다는 것이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하는 것이고 자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혼자서 얼마든지 하게. 조금씩 다른 생각의 차이란 인간이 갖는 특성이니까. 그 결정은 내일 아침까지시. 김범우는 의미 모를 웃음을 얼굴에 담은 채 고개를 보일 듯 말 듯 끄덕이고만 있었다. 손승호도 말이 없었다. 그만한 나이의 아이들이 햇볕 따가운 줄도 모르고 뻘밭에서 옥작거리고 있었다. 8월 중순이 지나면서 더위는 완연하게 한풀 꺾여들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끝이 스산하게 감겼다. 이젠부터는 논의 메뚜기도 개구리도 개울의 미꾸라지도 붕어도 속살이 오르며 윤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뻘밭의 꽃게도 속이 여물어갔다. 한여름 꽃게가 속이 보시한 채로 간장의 짠맛에 곁들여 식어빠진 꽁보리밥을 넘기기 위한 반찬이라면 이쯤부터의 꽃게는 속이 알차서 씹는 맛과 함께 그 고소함이 제격을 갖춘 반찬 노릇을 했다. 그래서 여름을 나느라고 이른 입맛을 돌리거나
바뀌는 계절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사람들은 꽃게장을 즐겼다. 어하, 꽃게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염승진은 구두를 신고 일어서며 무심코 말했다. 아버지, 지가 꽃게 잡아올라요. 마루에 서 있던 광조가 신바람나게 말했다. 우리 광조가 염승진이 아들에게로 고개를 돌렸고 광조가 꽃게를 잡을 줄 아는가? 정겨운 눈길로 물었다. 하모니라, 지도 인자 학생인데요. 광조는 걸핏하면 쓰기 좋아하는 그 말을 또 썼다. 아이고, 그래도 뻘밭이라 어려울 건디. 아니오라, 전에도 잡아봤단게요. 어휴, 그랬어. 야, 우리 광조가 아주 용감하고 장하구나. 광조가 꽃게를 잡아다가 장을 담그면 더 맛나거다. 하모니라, 지가 많이 잡아오겠구만요. 그려, 뻘밭에서 조심해야지. 염상진은 아들의 뒷머리를 위아래로 빠르게 서너 번 쓸어주었다. 광조의 얼굴에 만족스러움이 환하게 피어났다. 아버지, 댕겨 오기 싫시여. 사립까지 따라 나온 광조는 아버지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다가 펴서는 고개를 뒤로 발딱 젖혀 키가 큰 아버지의 얼굴을 눈이 부신 듯이 올려다 보았다. 뭐냐, 싸우지 말고 잘 놀거라.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웃었고 광조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다. 광조는 그 인사하기를 즐겼다. 광조는 누나를 복받쳐서 단지를 들고 나섰다. 광조는 단지 하나 가득 꽃게를 잡을 참이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게 광조의 마음이었다. 광조가 개구멍을 어찌게 찔러대고 누나 덕순이가 개를 덮쳐 단지에 넣고 하면서 한나절이 다 되도록 뻘밭을 헤집고 있었다. 단지 속은 바글거리는 꽃게들로 거의 차오르고 있었다. 덕순이는 어느 만큼 지쳐 있었지만 동생이 길을 써대는 바람에 차마 그만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새 개구멍을 겨냥해 막 작대기를 찔러 넣으려던 광조는 누군가가 엉덩이를 사정없이 부딪혀오는 바람에 그대로 뻘바닥에 철퍽 엎어지고 말았다. 어메, 광조야! 덕순이가 놀라 소리쳤고 광조는 약간 버르적거리는 듯하다가 발딱 몸을 일으켰다. 옷을 입지 않은 윗몸 가슴 패대기며 배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이마며 코끝에도 뻘이 묻어 있었다. 그 옆에서 한 아이가 꽃게를 덮쳐가지고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로 그 아이가 달아나는 꽃게를 쫓다가 광조의 엉덩이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야, 이 새끼야! 어째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치고 지랄이여! 두 주먹을 부러진 광조가 그 아이를 향해 야무지게 소리를 질렀다. 지방을 만한 새끼가 어디다 대고 유혹이야! 그냥! 그 아이는 잘못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광조에게 겁을 먹이려 했다. 그 아이는 광조보다 서너 살은 더 먹어 보였고 키로 목이 하나가 더 붙어있는 것만큼 컸다. 네가 겁미기면 어쩔래, 새끼야! 잘못했다고 비리기는 새로! 광조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대들었다. 요 새끼를 한 주먹에 그냥! 상대방은 곧 내지를 것처럼 주먹을 치켜들며 한 걸음 다가들었고 덕순이는 그 앞을 가로막고 서며 가랑하게 내쏘았다. 왜 이려, 왜? 지가 잘못했음 싫어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네 울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까불어? 광조가 내뱉은 말이었다. 아이고매, 광조야! 덕순이가 동생을 돌아다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 너 아버지가 누구냐? 똥chen 작대기 된 순사냐? 구진이냐? 저 코딱지만한 새끼를 그냥! 덕순이가 가로막는 바람에 주춤해졌던 아이는 다시 주먹을 치켜 올렸다. 울아버지가 군당 위원장이다, 어쩔래? 나를 싸게 때려봐라! 광조가 기세 좋게 내쏘았다. 무엇이여? 아이는 금방 기가 꺾이며 주먹을 슬그머니 내려뜨렸다. 광조야, 네 그런 말 하면 아버지한테 혼날 건 모르냐, 해? 덕순이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찡그려졌다. 저 새끼가 지가 잘못해놓고 나를 팰라고 함께 그랬지, 어째? 광조는 누나한테 눈을 흘기며 입술을 쑥 내밀었다. 그 아이는 벌써 어딘가로 모습을 감추어 보이지 않았다. 광조야, 인자 가자. 덕순이가 단지를 내려다보며 지친 얼굴로 말했다. 그려, 그 새끼 땀새 메갈이 빠져 불었은께로. 광조가 뻘이 묻은 작대기를 포구에 바닷물로 던졌다. 네 뻘 씻고 봐야지. 방주기로 올라온 덕순이가 동생을 보고 말했고 광조는 방주기 반대편 비탈로 내려가는 누나의 뒤를 말없이 따랐다. 얼떨결에 아버지 이야기를 입 밖에 내고 말았던 것인데 광조의 기분은 영 찜찜했다. 보도랑가에 앉아 덕순이는 동생의 얼굴과 가슴에 묻은 뻘을 씻겨나갔다. 광조는 얌전하게 참고 있었다. 둘이서 철길을 넘어설 즈음에 포구 쪽에서 불어오는 눅진하고 묵직한 바람이 방죽을 핥고 지나가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듯 싶었다. 비가 올란갑다. 덕순이가 흩날리는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선수머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과연 바다 쪽에서 먹장구름이 낮게 밀려들고 있어서 선수머리 하늘은 벌써 뿌옇게 빗발을 머금고 있었다. 싸게 가자. 그 단지 이리 돌아해. 시려! 광조는 더 세게 단지를 가슴에 품었다. 덕순이는 그런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더 탓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다. 소아다리에 다다르기도 전에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바탕 퍼부을 소나기였다. 뛰어야 했다. 인자, 단지 이리 돌아. 시려! 뭐네, 네 고집덩머리는 누구 탓겠냐? 아버지! 거침없이 말하는 동생을 어이없이 쳐다보던 덕순이는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비는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앞을 가로막았다. 광조야, 쪼깐 기돌려라, 쪼깐. 덕순이는 뛰고 있는 동생에게 소리치며 방죽의 비탈을 내려 뛰었다. 방죽과 보뚜랑 사이의 작은 터에 누군가가 토란밭을 일구어 놓았던 것이다. 덕순이는 제일 큰 것으로 골라서 토란잎 2개를 줄기째 뜯어냈다. 요거 써라. 우산이다. 덕순이는 동생에게 넓적하고 윤기 나는 토란잎 하나를 내밀었다. 잉, 우리 누나질이여. 광조가 토란잎을 받으며 씩 웃었다. 도리는 토란잎 우산을 하나씩 받고 비가 거칠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방죽을 종종거리며 뛰었다. 광조야, 비가 너무 억시게 온다. 쪼깐 피해다가 가자. 소아다리를 지나며 덕순이가 숨가쁘게 말했다. 거기서부터 집들이 줄지어 선 데다가 큰 길가의 집들은 대개 담이 없어서 잠깐 비를 피할 처마가 많았던 것이다. 도리는 어느 집 처마 아래로 들어섰다. 토란잎 우산을 받았다고 하지만 몸은 둘 다 쪼르륵 젖어 있었다. 힘드는디 단지 놓고 앉자. 덕순이는 동생이 꼭 끼고 있는 단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발치에 놓고 웅크리고 앉았다. 광조도 누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로 물방울이 튀어올라 도리는 토란잎으로 앞을 가렸다. 누나는 이 세상에서 진로 좋은 사람이 누구여? 광조가 불쑥 물었다. 금매, 니는? 아버지! 덕순이는 을에 그럴 줄 알고 있어서 피식 웃었다. 나는 후대 커서 아버지 맨키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여. 금매. 덕순이는 낙숫물이 떨어지면서 끝없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반쪽 동그라미인 투명한 물거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더는 말이 없었다. 금매가 무엇이여? 누나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안 훌륭하다 그것이여? 금매, 고상을 넘어오고 위험시로 끊게 걱정인 것이지. 아버지가 장하고 훌륭한 것이여 누가 뭘 간디? 장하고 훌륭한 것만 생각하면 되제. 고생하고 위험한 것은 뭘라고 생각하고 그러는겨? 광조야, 언니나 니나 나나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애타고 그랬냐. 그런게 아버지 맨키로 말고 딴 일 해서 훌륭하게 될 수도 있는겨. 알겠어? 덕순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나는 지지뱅께 그런 말 하는겨. 나는 꽃이 달린 사내 새끼여. 광조는 누나의 손을 획 뿌리치며 일어섰다. 굵은 빗방울들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만 왁자하게 퍼지고 있었다. 9월과 더불어 그 일은 시작되었다. 그 일은 누구나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 그 희한한 일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당황했다. 그래도 그 일은 계속되었다. 아무도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일은 계속되어 집안을 벗어나 논밭으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의 불평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농민의 흥분과 기대 속에 논밭의 분배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장터거리의 상인들이 처음으로 농사꾼을 부러워할 만큼 농지 분배는 공평하고 정확했다. 사람들이 그 흥분에 취해서 또 달 남짓 뒤에 걷어들일 논밭 곡식을 셈하고 있을 때 그 희한한 일은 시작되었다. 각 가구당 재산조사와 농산물 수확량 조사가 그것이었다. 조사는 푸른 견장을 단 인민군 1명씩과 여맹원이나 민청원 4-5명씩이 한 조를 이루어 나왔다. 근내기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인민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하게 예의를 지켰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조사하러 나왔는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일정 시대부터 조사에는 넌더리가 나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농지 분배로 기분이 흔쾌해져 있던 사람들은 조사원들을 아무 거부감 없이 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조사원들은 돼지의 수를 세웠고 닭의 수를 세웠으며 감나무의 감숫자를 헤아렸고
텃밭에 고추수를 따졌다. 그리고 울타리에 매달린 익은 호박의 숲까지 장부에 적었다. 그 일을 끝내고 논밭으로 나간 조사원들은 수수밭에서 수수목 하나에 달린 수수알을 일일이 센 다음 밭 전체의 수수대 수에다가 그 수를 곱셈했다. 수수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쪼밭에서 깨알보다도 더 작은 주알들을 일부러 종이 위에 털어 그것을 하나하나 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논에서의 계산법도 마찬가지였고 논두렁에 심은 콩이나 밭 가장자리나 무명밭 사이사이에 심은 고추가 제외될 리가 없었다. 이 할로부의 세금은 그 조사에 의해서 징수될 계획이었다. 이것이 대체 뭐를 하는 짓거리들이여? 숭악하고 수가 큰 일정 때도 그리 수만 가지로 공출당함치로 피 불렸어도 달구 새끼 대갱이시고 돼지 새끼 마리수시지는 아니었다 그것이여. 그니까 말이시. 인민을 위한다고 그리 했었더만 알고 본께로 똥꾸누고 호박씨 깐단께. 지 아무리 지독실은 지주라고 해도 평택이로 소수를 정했지. 언제 나라 모항댕이 하나 꼬나잡고 알게 이러신 일을 꿈에라도 있었간디? 어디 그것뿐인가? 시상에서 진로 숭악한 지주라도 논두렁 콩이고 반머리 꽂히는 눈 한 복 깜짝하렸다 그것이여. 농지 공평하게 놀아줬으니께로 세세하게 조사해서 세금 야물딱지게 매기겠다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쳐. 허나 또록또록하게 생긴 나랑모 가지고 수십 모가지 골라잡고 시갖고 몽창 세금 몰아 때려 뿌면 쭉징이 묵은 거 비웃는 거 덜 달린 것을 어쩌라는 것이여. 하고 말이지. 농지를 줬으면 농지에서 난 소출이나 세금으로 걷어갈 일이지. 어째 농지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우리가 죽을 똥 살똥 키운 돼지나 닭까지 손대냐 그것이여. 좌우당간에 이놈의 시장이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시장이란께.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우리 농사꾼 눈 속이고 등가죽 베끼려고 댐비는 판국뿐이란께. 다 도적놈들이야. 울려. 믿기는 지랄 누구를 믿겠어. 참말로 각다분하고 가심내래 앉을 일이란 게로.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장소마다 불평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불만이 형성하고 있는 공감대는 농지 분배를 통해서 갖게 된 호감이나 신뢰감을 빠른 속도로 식히고 허물어갔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고 어떤 집회에 나가는 태도도 그전하고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이런 반응과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지숙이었다. 이러한 사태의 급변은 좌시할 수 없는 중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당의 실태를 신속히 보고하고 당이 전반적인 대응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될 국면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동무의 발언은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 나도 인민들이 갖는 불만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그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부터 실시했으면 좋겠어. 염상진이 신중하게 말했다. 네, 제가 여맹을 통해서 군 전역에 걸쳐 5일 동안 조사한 자료를 분석 종합한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이지숙이 옆에 놓인 공책을 펼쳐서 염상진 앞으로 밀어놓았다. 세 사람이 회람하는 것보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동무가 발표를 하는 게 좋겠어. 염상진 옆에는 안창민과 하대치가 앉아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첫째, 비밀리에, 둘째, 일반 여론으로, 셋째,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장소, 대상 인원, 성별 구분을 명기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첫째, 군 전체의 이 단위를 기초로 했으며 둘째, 남녀로 구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사이며 두 번째 조사는 전 여명원들을 상대로 이번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무기명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100%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불만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조사 대상의 범위 문제로서 집안의 가축이나 기타 농작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둘째, 조사 방법상의 문제로서 정확한 산출을 위한 나달 세계가 몰인정한 행위로 또 자기네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입니다. 셋째, 앞에 두 가지가 일제 때도 그 어떤 제조도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명원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역시 9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10%에 대해서는 여명원의 구성이 농가 부녀자들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여명원이라는 사실이 참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확인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내가 뭘 했어요? 그게 다 지지가 아니라고 하잖았어. 염상진이 무거운 어조로 말하며 안창민을 보았다. 예, 그렇구만요. 두 사람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지숙의 눈빛은 예리했고 하대치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동무, 솔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내고 나서 이동무의 생각이 없지 않았을 텐데 이동무는 당책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기탄 없이 의견을 말해보시오. 염상진의 말이었다. 정식 토의 발언입니까? 이지숙은 발언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사견으로서의 당책에 대한 언급은 극히 주의를 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소. 군당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먼저 기초 토의를 하고자 하오. 알겠습니다. 이지숙은 자리를 고쳐 앉고는 이번 당책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하등의 하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에 있어서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도 전 농업 인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작 인민들의 전반적인 실태, 즉 의식 실태와 생활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당책 시행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의식 실태는 오랜 착취에 의해 피해 망상 상태에 있으며 생활 실태는 기아 직전의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그들은 본능적인 자기 보호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음과 동시에 어떤 것이든 혜택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본적인 실태를 파악한 다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적 의식을 단계적 교육을 통해 시정해 나가면서 그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혁명 인민의식을 갖춤에 따라 당책도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지적이 이미 경과된 문제점일 뿐인 현 시점에서 팽배해 있는 인민들의 불만을 극소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마로 흘러내린 선오울의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그녀는 말을 마쳤다. 옳은 말이오. 그러나 당에서도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단계적 시행을 못하게 된 건 전쟁 수행 때문에 불가피했을 거라고 판단돼요. 침통한 얼굴의 염상진의 말이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방당 간부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보송 조성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당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인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인민들의 전적인 불만도 외면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 경우가 적합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택동 동지의 홍군이 해방구를 만들어가며 오만리 대장정을 하면서도 해방구에서 전혀 세금을 걷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방법 개선은 불가피합니다. 지방당에서 현재 실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당에 보고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안창민의 말이었다. 사실이요. 인민을 탓할 단계가 아니오. 그런데 그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 또 문제 아니겠소? 염상진이 담배를 피워 물었다. 제 소견으로는 세금 징수에 다수의 차질이 생기더라도 첫째, 집안의 것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둘째, 나달 세계 통계 방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 방법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설령 정확해서 인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반감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후한 인심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계산법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심정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이 인민을 착취하자는 목적으로 그 계산법을 사용한 것이 분명히 아니면서 왜 반감과 오해를 사는 겁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땅의 유사일의 처음인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혁명적 농지 분배와 그에 따른 2할 5부에 지나자는 세금의 빛이 완전히 가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지숙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동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오. 곧 군 전체 회의를 열도록 합시다. 염상진이 손으로 머리를 받치며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당 중앙은 8월 18일을 기해 농업 생산물에 대한 현물세를 2할 5부로 결정했고 그 수거 시기를 늦가을인 추수 직후로 잡았다. 그러나 전선의 교착 상태가 길어짐에 따라 군량미 확보를 위해 그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 수 없었다. 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그 일은 어찌할 수 없이 강제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고 농촌에서는 고질적인 추궁기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농민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곡식을 감추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감추고 찾아내고 하는 조기 공출은 인민들과의 사이에서 야기된 첫 번째 갈등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이 인민군 모병이었다. 그것 또한 전선의 교착 상태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인민의 불만 요소인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세금원 조사 방법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지고 있었다. 염상진은 머리 무거운 괴로움을 떼칠 수가 없었다. 19. 고구마동. 김범우는 광안로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나무수 부거진 광안로 주변에 매미소리만 자욱할 뿐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은 자취가 묘연했다. 춘향도는 어렸을 때부터 그 줄거리를 환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살 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실화인지 전설인지 소설인지 명확하게 구분도 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분명히 꾸며낸 이야기인 소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실화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소리를 귀동냥하는 것으로 좋겠을 뿐 소설로서 춘향전을 읽을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만약 전쟁에 이겨 체제가 바뀌면 춘향전은